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어제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을 해드렸는데 이후에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오늘은 미국 경제 지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중에는 경기 침체 아닌가 이렇게 의견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셨는데 이 내용 정확하게 살펴봐야겠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증시들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저희가? 네, 일단은 그 오라클 브로드컴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인더스트리 산업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 자체 문제다. 오히려 미국이 대내적으로 오늘 그 김핀란세 특파원께서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외적으로면 팍스 실리카이에서 동맹국가 같이 중국에 대응한다 하는 이 측면에서 어제는 이제 사실 충격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하락세를 유지했었고요. 오늘은 거기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셧다운에 따라서 장기 지표, 경제 지표가 집중적으로 발표됐죠. 특히 페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경기와 관련해서는 황목벌 기여도에서 한 70% 이상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프락시번스인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이제 발표돼서 경기 문제인데요.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분기에 우리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페러 문제, 성장률이 급락하는 문제, 이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그 문제를 댔었는데요. 11월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제조업 PMI가 좀 예상치 전월치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2분기 이후의 성장률이 3.8%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입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성장률의 베이스가 올라갔으니까 4분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폭이 좀 굉장히 크다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2%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3.8에 2%는 경기 침체가 아니냐 하는 시각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수준 높아가는 겁니다. 성장률만 둔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소 공식적인 판도에서 2분기 성장률이 연속해서 플러스일 때는 경기 회복이다 이런 판명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선 경기 회복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선 경기가 화랑이라는 거죠. 근데 체감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 경기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서 경기와 관련된 문제는 성장률의 오늘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 PMI의 지표에 의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진 건 아니고 바로 고용지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고용지표 중에서 여러 지표가 발생했습니다는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4.6%까지 올라갔습니다. 11월. 그래서 크라우드 샤메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샤메 법칙은 뭐 다들 아시겠죠? 작년 7월 말에 굉장히 많이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의 이동평균치가 지난 12개월 동안의 최저 수준보다 0.5%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11월 달이 4.6%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보면 4.3, 4.3, 4.6이거든요. 그럼 이동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4.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의 가장 낮은 수준은 뭐냐? 작년 12월에 3.8%입니다. 그러면 최저치가 3.8%인데 3개월 이동평균가 4.4%다. 하다 보니까 0.5%포인트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샤메 법칙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나스닥은 브로드컴과 오라클 문제에서 극복했습니다는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겠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이 지금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다른 지표는 오히려 조금 아주 걱정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하나만 더 볼게요. 유가 있잖아요. 유가 왜 그렇습니까? 네, 아까 빈넨스 특파원께서 국제유가 지금 오늘도 한 3% 정도 급락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숏포지션이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는 원래 국제유가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애초부터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외무상은 300달러 갈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150달러 갈 것이다. 한다고. 근데 사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한 60달러대로 그것보다 많이 틀렸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자, 그런 포지션별로 국제유가가 2004년이나 2020년의 경우를 드리겠습니다는 사실 2014년이나 2020년도 경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수출이 돼서 IMF가 성장률을 올렸지만 진짜 내수는 침체돼 있다. 그러면 세계에서 최대 원유 수요국이 누구입니까? 중국이거든요. 예.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요국인 중국이 국제 원유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 감소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공급 측에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세계 물가가 안정되지 않느냐 하는데 미국의 물가는 어젠가 발표했죠. 11월 달에 CPI가 근원 CPI가 3.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실은 왜 트럼프 진영에선 일체 에너지의 정책이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다면 먹혔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공치사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가 3%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한 문제는 예. 관세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 저금리에 따라서 달러 약세 정책을 취했던 이 정책의 실패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진영의 1차 에너지의 그 정책에 따라서 보면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공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는 공치사를 못하는 배경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가를 결정할 때는 그때그때 포지션별로 하는 것보다도 결국 경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후에 그 물가 관련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트럼프 정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전망 자체 너무 많이 틀리기도 했었고 기관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이 경제 성장률 이런 목표들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가 어떻게 될 건가 중요한데 네. 사실 실업률 목표도 그렇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자꾸 지금 목표치를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했던 한국은행이 이 점도표를 미국처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네, 얘기입니까? 우리가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기 때문에 경제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고 페드 멤버들이든가 의장들이 신중하게 얘기를 시장에 던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 통화정책에서 보면은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이 예. 종전의 뭐 경제 성장률에 포브스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치면은 굉장히 성장률이 하향 조정하다가 상향 조정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돼서 아마 올해 사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 결산할 때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질문 2번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3번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중간에 유가에 대해서 넣기 때문에 자막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번 자막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3번 자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랑 같이 근데 점도표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점도표 도입하겠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프레임워크가 변한다. 그래서 올해 초에 있었던 전미경제학회 그다음에 올해 있었던 라우바 컨퍼런스 8월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통화 지표 문제, 개편 문제라든가 그리고 평균 물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예측력 제고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점검한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을 결산할 때 이 문제를 빼두고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주다가 한국은행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점검하는데 한국은행은 뭐 하는 거냐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한국은행이 굵직굵직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의 시차가 단축하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과 소통을 위해서 점도표를 도입하겠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금통위원 7명 가지고 점도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통화지표 문제도 지금 우리도 M1, M2에서 L1, L2, L3, L4를 유동성 지표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2 지표도 이게 너무 늦게 개편했습니다. IMF의 신규 매뉴얼이 통화지표 견본적이 2007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와서 M2 지표에 수익성 지표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빼내겠다.
그래서 M2지표에 시청자 여러분이 금융상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통화지표에 그게 껴 있었거든요. 근데 IMF 매뉴얼 따라서 수익성 지표는 빼내겠다. 예. 그러면 이제 M2가 지금 굉장히 무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많다는데 M2 지표 가지고 얘기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2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익성 지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익성 말하면 지표가 ETF로 많이 가는 되면 거죠. 예. 또 M2 증가율이 높게 나오죠. 맞습니다. 그게 유동성이 과잉됐다 이렇게 표시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 매뉴얼에 그걸 빼내겠다. 그래서 M2 지표의 본래 지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광의의 유동성 지표로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점도표를 도입하겠다 하는 이 측면인데, 자, 지금 미국은 정작 점도표에 대해서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늦게 점도표를 도입하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IMF에 따라가는 게 아니냐, 우리 통화정책의 정체성과 관련이 너무 IMF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따라가더라도 너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 도입이라는 게 우리 중앙은행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기준, 뭔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신호 같은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점도표라는 것 자체도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기준금리 경로 어떻게 될 거다 미리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 점도표 나올 때마다 경제학자들 또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해 왔었죠. 네. 이 점도표는 사실은 통화정책의 시차가 재정정책보다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안내판율을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들이 여러 가지 금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재테크든 경영계획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정책도 이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통화정책의 시차가 기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통화정책의 생명은 프리엠프티브, 이게 선제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시차가 길어? 지금 하더라도 좋다는데 1년 후에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길이 있어야돼요. 그래서 중간 표적 변수라는 게 있는 겁니다. 플락스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경하면 최종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1년 후의 상황에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넉넉히 뭐냐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변경하면 시차가 긴 최종 목표를 달성하느냐 중간에 확인해야죠. 중간에. 그게 바로 중간 표적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통화정책의 시차를 줄이자. 그러면 정책의 시그널 줬으면 국민들이 반응해야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정책의 시그널 줬으면 국민과 반응해야지, 의도대로 반응해야지, 레스폰스가 해야지 결과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중간 표적 변수 개발과 함께 자, 그동안 비밀의 사원에서 시장과 소통을 했던 겁니다. 소통을 해서 나선 겁니다. 이게 1980년대 이후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체화된 것이 자, 앨런 그린스펀 시절에 왜 세경제 대통령을 했을까? 시장과 친화를 했으니까 본인의 의도대로 효과가 잘 나왔으니까 정치 군사적인 대통령보다도 세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칭호를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994년에 앨런 그린스펀이 FOMC 성명서를 발표했던 겁니다. 설립과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1913년 때는 비밀의 사원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 시청자 여러분 2000년에 경제 예측이 이제 공개가 된 거고, 그다음 2003년에 바로 문제의 점도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에 그때 당시 이제 버냉키 의장인데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장의 기자회견이 추가했던 겁니다. 지금의 체제죠. 지금의 체제가 시장과의 소통 차원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초불황시장 시대입니다. 항상 초불황시장 시대에서는 정책이 아무리 시그널 주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변경할 때, 야, 뭐 기준금리 동결하는데 부동산을 잡겠다 하는데 가계부채를 잡겠다는데 가계부채는 더 증가해, 강남의 부동산은 더 올라가 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들도 기준금리를 동결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시장과 소통 차원에서 결국 점도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오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더하게 금통위원들도 요새 시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같은 맥락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동안에는 미국에서도 점도표가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이번에 한국은행도 점도표 도입하겠다, 시장에 조금 더 우리가 친화적으로 가겠다, 소통하겠다라는 부분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정작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이제 큰돈 굴리시는 분들 가운데 요새는 제가 미국 점도표 크게 안 봅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른바 점도표 무용론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점도표를 도입하겠다 하는 얘기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사실 2003년에 점도표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점도표가 금리 변경의 가이드라인 사건은 잘했습니다. 예. 사실 2003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2022년 동안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제어하고는 정말로 금리 변경의 점도표 역할이 가이던스 역할을 잘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입니다. 자, 트럼프 이 점도표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적 통제 준칙, 옵티멀 컨트롤 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옵티멀 컨트롤 룰은 조금 하면 양대 목표의 표준 편차를 가장 낮게 하는,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준칙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준칙의 회의에 의한 점도표가 잘해서 유용성이 되려면 뭐냐? 준칙이니까 룰이니까 자의성을 개입하지 말아야죠. 자의성. 근데 트럼프는 어떠냐? 일기 때도 페드 인사, 점도표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 인사권에 자기의 자의성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권이기에는 지금 뭐냐? 1월 21일 취임 이후에 페드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많은 사람을 지금 트럼프 퀴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점도표가 너무 자의성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의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점도표가 가이드라인 사건을 하느냐? 트럼프의 의지만 얘기하는 거지 국민들 경제 전체 가이드 역할을 하겠느냐? 아니, 당신 트럼프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얘기에서 점도표 무용론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과거처럼 점도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점도표는 과거만큼 웨이트를 두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뒤늦게 점도표를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뜬단지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도표가 금리 변경의 안내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대로 또 하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성 조치를 조금 중앙은행이 덜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결국 점도표는 지금의 통화정책에서만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 왜 베넘키가 도입하겠습니까? 결국 데이터를 점도표 조사 대상이 가지고 전문적인 역량으로 해서 개인적 성향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야 점도표의 조사의 대상이 일관성 있게 늦추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진정성이 보이니까 국민들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트럼프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올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통계 조작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양대 책무 중에서 중요한 물가 문제보다도 트럼프가 중시하는 저금리 바탕에는 고용 통계 문제에서는 올해 7월 달에 진짜 잘하는 저지금 고용 통계국 사건이 날려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본인이 임명한 새로운 사람은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 인준 과정에서도 아웃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통계 조작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점은 일반적으로 보면 정량적 통계에서 보면은 통계 조작 문제가 작성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작성 단계는 뭐냐? 우리 소비자 물가 3.1% 발표. 예를 들어서 예. 국민들 뭐냐 도대체? 우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체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에서는 웨이트가 저희들도 한국은행 있습니다는 그때부터도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 경계에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웨이트를 줄게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표는 안정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뭐냐? 무슨 얘기냐? 지금 물가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통계 작성 단계에서 조작 문제다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떠냐? 페드 멤버들을 친트럼피기를 할 때는 트럼프는 저금리, 경기 부양 쪽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지표 11월 달에 3.1% 나오죠. 예. 그럼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사실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트럼프 퀴즈가 되지 않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최근처럼 올라갈 때는 물가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친트럼프 기조 사는 사람들은 금리를 내야 되니까 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물가 우리 올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해석상의 조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상의. 한쪽으로 유리하도록. 그렇습니다. 자기의 성향으로 예. 트럼프의 입장에 맞게. 그러면 자 어제 발표했던 11월 CPI 3.1%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친트럼프 퀴즈. 저 중간에 있는 중간에는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금리 더 내려야 된다. 근데 지금 인플레 타겟팅에서 보면은 2%지 않습니까? 2%대는 인정하겠지만 3%가 됐지 않습니까? 3%.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전통적으로 트럼프 퀴즈가 안 된 사람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12월 달에 왜 금리를 내리느냐? 금리를 최소한 동결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점도표 관련된 기본 베이스에서 데이터 디펜던식의 통계 조작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그 점도표에 대해서 무용성이 되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PI 2.9%대도 괜찮다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3.1%, 3.0%까지 괜찮다고 하는 거는 0.1%포인트 차이라 하더라도 연준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고, 옛날에 아서번즈가 이 근원 CPI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면들이 있었는데 네. 돌아보면 그 당시 연준 잘하지 못한 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연준 의장 누구도 아서번즈처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 그런 상황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진정성이 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흔들린 것 같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 실제 시장에서 사실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올해 마지막에서 나온 거기서도 점도표에서도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점도표 내용에서 보면 이 중립금리가 나오면 거기에 분포도가 정규 분포상의 분포도가 확률이 가장 높게 나와야 되죠.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보면 자, 세븐 내년도에 PCI 물가를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리 동결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은 무슨 얘기냐?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시각이 있었죠. 왜냐? 재정지출 증대시킨다.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린다.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사이에 있어서 인플레가 재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의 반대표를 던졌던 겁니다. 더더욱이 점도표 무용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달에 전번에 들었습니다는 점도표는 극가격입니다. 하단은 2.5%, 상단은 4%입니다. 그 수준별로 보겠습니다. 3.75에서 4% 2명, 3.에서 3., 요 쭉 켜는데 중립금리 수준이 3.4% 됐습니다. 그러면 중립금리 수준에 가장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그 이제 시장 시그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표에 대해서 3.4% 중립금리를 내려갈 거로 보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3.4%에 걸리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에서 3.5%는 2명입니다. 그러면 중립금리 3.4%인데 가장 낮은 두 명에 불과해? 여기 이제 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명에 불과해? 이런 쪽이 나오겠죠. 그러면 점도표 내용으로 본다면 저렇게 분열돼 가지고 과연 금리에 가이던스 효과를 확했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시장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 기준금리를 9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 12월 달 세 차례 내렸습니다. 예. 국채금리 어떻습니까? 국채금리 깎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시장에서는 반란이 일으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점도표에 대해서 무용성이 나오는 큰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회의 결과, 또 미국 경제를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하나는 경제지표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거를 놓고 논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는 오늘 국제유가 문제가 급락하는 문제가 됐습니다는 예. 국제유가 급락해서 사실 물가가 안정제를 찾겠다 하는 그 측면과 반대 시각이 학자를 중심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왜냐? 국제유가는 올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5년만 최저치입니다. 예, 네. 5년만에. 5년만 채서 미국의 개소리 문화재, 자동차 같은 개소리 문화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보면 CPI 작성에 이런 사실 그 에너지라든가 계절성이 빤 CPI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안정되죠. 그럼 본질이 뭐냐? 본질은 관세라든가 환율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본질에 대해서 외면하고 금리를 12월 달에 내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라스트 마일 부지가 되는 게 아니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금리를 내렸으니까 1980년대 것처럼 자, 물가를 다 잡히기 전에 물가가 안정돼서 대선 생각해 결국 금리를 내렸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을 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불이 꺼지는다 마지막까지 보고 좀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자, 내년에 중간 선거 있습니다. 트럼프 퀴즈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 창출 문제든가 제조업의 스윙 스테이트 문제에 근로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결국 물가를 지금 상태에서는 더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촛불을 다 끄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라스트 마일 부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 학자들과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논의가 될 거는 부분이 내년 초에 있는 전미경제학회입니다. 전미경제학회에서 주제가 뭐냐? 올해 페드가 당면했던 소위 신트렐라 문제, 고용과 금리와 고용에서는 경기 부양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의 건전성 문제, 이 트랄레마간에 올해 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거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내년 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에 전미경제학회에서 논의될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보면 전통적인 통화론자와 그다음에 케인즈 학파는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통화론자는 모니터리 룰을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케인즈 학파는 경기 부양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진영과 이게 맞는 시각이거든요. 상통하는 부분이 상통하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그 미국에서 학계에서 보면 트럼프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학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제 학파라면 이렇게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예. 나눠져야 되는데 트럼프 진영들의 사람은 대부분 다 이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뭐 그게 뭐 학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거 아닌데요. 올해 독특하게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는 뭐냐? 트럼프 학파다. 현대통화 이론이라든지 뭐 현대통화 이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매센트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나갔지만 이렇게 그 누구죠? 그 이렇게 나지를 주장했던 예. 지금 이제 테슬라의 그 머스크도 있고 머스크 뭐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예. 주가 되는 거죠. 뭐 상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트닉도 이런 사람이 트럼프 학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에서 라스트에서 인플레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트럼프 학파들은 내년에 물리를 트럼프는 1%보다 더 낮춰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최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동조하는 사람들 트럼프 학파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학파 쪽에 이렇게 돼서 3자 간의 격렬한 논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내년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알고 나서 우리 경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하느니 뒤늦게나마 이 정도표 도입하려는 것도 통화 정책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라고 해두죠. 이 기준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움직임인데 짧게라도 좀 재언을 부탁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지금 점도표 도입하지만 지금 금통위원 멤버들이 7명입니다. 예. 총재, 부총재, 그리고 뭐 기재부, 그다음에 하는 총재, 금통위원, 전경련, 전국은행연합회, 예. 그리고 상공회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더 늘려야 된다. 됩니다. 조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7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각계 직능별로 추천되지만 학자들입니다. 근데 점도표는 뭐냐? 시장과의 소통입니다. 학자가 시장과의 소통을 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위여부와 관계없이 시장과의 소통. 미국의 점도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통화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점도 대상이다. 이런 쪽으로 인프라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도표는 우리 시장에서 보면 지역 연준이라든가 하는 지역 부산본부장 할 겁니까? 광주 본부장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 점도표의 무용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은 지금 이렇게 디지털 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에 맞게끔 한국의 설립 목표라든가 각종 통화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중간 표적 변수라든가 하나라지 통화 시장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표적 변수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케인즈 안에 전달 경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와서 너도 함께 점도표를 하냐, 페드를 쫓아가느냐 또다시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